여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벨기에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 교환학생을 만나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르스입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고 자란 21살의 대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럽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세계를 유럽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국제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처음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브뤼셀 국제대학교의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걸어 강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은 국제경제학 수업이 있는 날이었고, 저는 이 수업을 특히나 좋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흥미진진한 주제였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창가 쪽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앉던 한국인 교환학생 형석이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흥경제 강국들의 성장 전략이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개의 국가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 그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같은 나라를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저 서구 국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특히 옆자리의 형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례한 발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라르스, 그건 매우 편견 어린 발언이구나.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어. 이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형석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강의실을 나가고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후회와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형석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제 내 발언은 정말 무례했어. 미안해.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형석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르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사과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석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형석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교육열, 기술혁신, 그리고 근면성실한 국민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번은 형석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죠. 이런 교육열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벨기에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서구의 도움 없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며칠이 지나고 다시 국제경제학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자 한국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려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형석과 나눈 대화, 그리고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교수님께서 발표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형석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형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라르스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형석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라르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초기 미국의 원조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형석은 프로젝터를 통해 몇 가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이는 단순히 외부 도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 성실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접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무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형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서구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형석의 발표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석 학생의 말이 맞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외부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교수님의 말씀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형석의 발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짚어주었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해. 내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 혹시 시간 되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석은 한국의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는데 주력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앞서고 있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을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만 설명하려 했던 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경제학 수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나라의 기술 혁신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우연히 형석과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는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비교하는 주제를 받았어요. 저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기술 혁신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고, 형석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유럽의 오랜 기술 혁신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많은 과학기술의 근간을 마련한 유럽의 업적들을 정리하며 여전히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형서가 유럽의 기술 혁신 역사는 정말 대단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첨단 기술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왔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맞아요. 유럽의 기술 혁신 역사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이 첨단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 특히 벨기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야. 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한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찾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형석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액, 세계 시장 점유율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형석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혁신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이 더해졌어요. 저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더욱 역동적이고 과감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야?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 배터리 기술에서도 LG화학, 삼성 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5G 통신 기술이나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기술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유럽이 주도하던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이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제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는 걸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볼 순 없어요. 유럽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초과학이나 환경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발표 당일, 우리 조의 발표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도 우리의 발표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비교 분석했네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기술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석의 추천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 음악도 들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의 예술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형석아, 기생충 정말 대단한 영화더라. 어떻게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영화계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봉준호 감독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의 재능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90년대부터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와 국가정책, 경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다음 주에는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 체계적인 구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같아.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야. 저는 한국어 수업 후 형석에게 말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예요.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죠. 문화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대학에서 국제문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았어요. 형석과 함께 준비한 부스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차를 선보이고 K-팝 댄스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던 거예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라르스,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 수업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야.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독특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큰 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로 5인 1조로 나누라고 하셨고
저는 형석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저와 형석 외에도 프랑스에서 온 소피, 중국의 리밍, 그리고 인도의 프리아가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만들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유럽의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제안했고, 리밍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주장했어요.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았고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형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모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어떨까요? 유럽의 패션 감각, 중국의 생산력, 인도의 IT 기술, 한국의 마케팅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석의 제안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와 강점을 아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형석의 리더십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석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소피와 리밍은 서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했고 프리아는 의견 제시를 포기한 채 침묵했습니다. 이때 형석이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걸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차이점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석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차분히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었어요. 마침내 프로젝트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에코노바라는 가상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로 각국의 장점을 살린 글로벌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우리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우리 팀에게 특별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형석의 리더십, 팀원들과의 협력,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우리 팀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모여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형석이 불고기와 비빔밥을 추천해 주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와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에는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형석이 설명했습니다. 색과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죠. 이는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팀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형석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한국식 리더십과 협력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이런 저의 변화는 주변 벨기에 친구들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 절친한 벨기에 친구인 마티아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르스, 너 요즘 한국에 대해 엄청 관심 있어 보이던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한국이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형석이를 만나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들 알고 있잖아. 이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친구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K-팝, 한국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 BTS나 기생충 같은 걸 봐.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요즘 우리 여동생도 한국 아이돌 노래만 들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질문에 저는 형석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우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해.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거지. 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했거든.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도 빼놓을 수 없지. 친구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5G 통신 기술,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근데 이런 빠른 발전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는 없었어?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석과 나눈 진지한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야.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나 극심한 경쟁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생겼지.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모습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 정신에 대해 설명할 때 친구들은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대. 이런 역동성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해. 대화가 끝나갈 무렵 마티아스가 말했습니다. 라르스, 내 말을 들으니 나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동시에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그룹에서는 종종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문화적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리 자신의 사회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형석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거리는 여전히 친숙했지만 제 마음속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형석에게 그가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 둘 다 서로의 문화를 통해 성장했다고 공감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 형석의 반박에 당황하던 순간,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국식 리더십을 배웠던 경험,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석에게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한국의 다양한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면 성실함, 교육에 대한 열정,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제 말에 형석은 한국의 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형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가이드였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우리의 우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두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하여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산다고 하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아버지는 한국은 낙후된 나라라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아버지께 한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고 여성의 아버지는 이럴 리가 없다며 굉장히 놀라워하시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메간입니다. 저는 미국의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L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LA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동적인 도시 생활로 매력이 가득한 도시죠. LA에 있는 헐리우드는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영화 스튜디오와 제작사가 위치하고 이곳에서 수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가 열리기도 해요. LA는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패션, 기술, 국제무역, 교육, 과학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LA의 산타모니카와 베니스 비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즐기기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LA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송도에서 살고 있고 송도를 LA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LA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예요. 매일매일 수많은 차량이 도로를 메우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시달리죠. 그리고 자동차 사용의 증가와 산업활동으로 인해 LA의 공기질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스모그가 심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게다가 LA의 주거비용, 음식, 교통 등 일반적인 생활비용이 매우 높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죠.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자연스럽게 노숙자도 증가하면서 노숙자 문제도 심각해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 전반에 걸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는 그린시티로 설계되어 중앙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들과 연결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어 자연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고 LA랑 비교해도 공기질이 굉장히 좋고 아이를 키우는 게 최적인 것 같아요. 특히 송도의 우수한 인프라는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늦은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을 만큼 정말 안전하죠. 저는 5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3년 정도 살다가 2년 전에 송도로 이사 왔는데 송도는 정말 LA 이상으로 환상적인 도시랍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송도가 너무 좋은 곳이라 먼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지금 한국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 5년 전에 결혼했고 4살과 2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 남편과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스위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미국에서 개발자는 한국에 비해 연봉이 높아요. 일을 할 때는 성취감도 있어서 처음에는 즐겁게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발자 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IT 분야는 변화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특히 기한 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죠. 대학 졸업 후 4년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번아웃이 오며 우울증 증상까지 오기 시작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저는 입사하고 4년 만에 길게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머리를 식혀야겠다는 생각에 배낭 하나 메고 유럽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둘러보고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스위스의 웅장한 산맥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스위스 산을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1월이고 등산화도 없어서 고민했지만 저는 트레킹으로 피르스트를 올라가기로 결정했죠. 11월의 스위스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등산을 시작하는 초반 코스에서는 눈이 없었는데 걸어 올라갈수록 조금씩 눈이 쌓여 있고 미끄러웠어요. 사실 그때 내려왔어야 했는데 저는 대자연에 반해서 끝까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렇게 몇 시간쯤 올라갔는데 점점 더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등산화가 아니라 러닝화라 걸을 때마다 발끝에 힘을 주고 걸어야 해서 종아리도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뒤돌아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목에 힘이 풀리면서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의 타박상은 버틸만 했는데 문제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어요. 발목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아도 날씨가 추워서 등반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0분쯤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 통증은 조금 사라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1시간쯤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지 못했고 앞으로 1시간 안에 해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어떤 동양인 남성이 산을 내려오다 제 모습을 보았는지 급하게 다가와서 제게 다쳤는지 물어보았어요. 제가 발목을 삐었다고 말하니 가방에서 붕대와 파스를 꺼내더니 제 발목을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주었고 저를 부축해서 내려왔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정환이었는데 피르스트 정상에서 마지막 곤돌라 시간을 놓쳐서 걸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혼자 내려가면 금방 내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저를 끝까지 부축하고 내려왔고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린델발트 마을이 암흑 같았죠. 심지어 버스도 기차도 끊겨 있었습니다. 제 숙소는 인터라켄이었기 때문에 40분 정도 기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었던 정화는 조심스럽게 본인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쉬다가 아침에 인터라켄으로 가는 걸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정화는 숙소에 도착해서 부끄럽지만 제 발목을 마사지하고 치료해주고 저를 위해 요리도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정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정환은 대학생만큼이나 어려 보였는데 저보다 4살이나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환이 산 위에서 붕대를 감는 것과 발목을 마사지하는 게 굉장히 능숙해 보였는데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처음 만났지만 정환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정환은 처음 만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쳤으니 침대에서 자라고 배려해 주었고 부상당한 발목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베개와 정환의 옷을 이용해 발목을 높게 위치하게 해준 후 소파에 웅크리고 자더라고요. 저는 정환의 배려심과 다정함에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들지 않았고 밤새도록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거든요. 다음날 정환은 제가 걱정된다며 인터라켄까지 데려다 주었고 함께 병원도 가주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정환에게 반했었나 봐요. 정환의 다음 목적지가 프랑스였는데 저는 프랑스를 이미 다녀왔고 스위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갈 예정이었는데 정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나도 다음 목적지가 프랑스인데 혹시 같이 여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정환은 흔쾌하게 좋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바로 정환의 일정에 맞춰서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프랑스를 이미 다녀왔지만 정환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니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환과 프랑스, 독일, 체코까지 여행하고 정환은 본인의 일정이 끝났다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홀로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처음에는 정환과 여러 번 SNS로 연락을 했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점점 연락은 줄어들게 되었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친구들에게 소개팅도 받으며 여러 남성들을 만났지만 도저히 정환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유럽 여행을 한 지 1년이 지났고 여러 남성을 소개받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꾸 정환과 함께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죠. 도저히 제 감정이 감당이 되지 않고 정환과 함께한 추억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저는 한국을 가서 정환을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알아보지도 않고 정환을 봐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무작정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본 한국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공항의 규모도 크고 시설들도 깔끔했어요. 특히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숙소로 이동할 때 저녁 시간이어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랑 겹쳐 정말 사람이 많았어서 도난을 당하거나 이동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안전하게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한국에 온 다음 날 정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정환을 다시 보면 어떤 감정이 들지 많이 걱정되었거든요. 1년 만에 만나는 거고 시차가 달라 연락을 안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정환을 만났는데 바로 어제 본 것처럼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정환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주었고 저를 데리고 주말 동안 서울의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하여 한국 전통찻집도 가고 한정식이라는 음식도 먹어보고 명동거리를 걷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도 관람했어요. 그리고 건대와 홍대 등 서울의 번화가 거리에서 함께 술도 마셨죠. 정환과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정환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것을요. 저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환이 퇴근 후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고 저녁 먹은 후 헤어지기 전에 고백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환은 이전보다 더 멋지게 꾸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를 하고 공원을 걷는데 정환이 먼저 제게 마음이 있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환과 저는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지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애틋했죠. 매일매일 SNS로 연락을 했고 보고 싶은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거리가 멀고 각자의 직업이 있다 보니 1년에 2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굳건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교제했을 때 정환은 미국으로 와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느 나라에서 거주할지와 각자의 직장 문제였어요. 서로 많은 상의 끝에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 일전에 다녀왔던 한국은 정말 살기 좋아 보였고 정환은 서울의 빌라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정환이 살고 있는 빌라도 둘이 신혼 살림하기에 공간도 넓고 내부 시설이 쾌적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 업무가 개발자라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자택근무가 가능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저의 부모님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처음 정환과 교제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한국 남자와 연애한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고 장거리 연애라 잠시 연애하다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말하니 경악을 하셨죠. 미국에 온 정환을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는데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싹싹하고 저를 잘 챙기는 정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은 허락하셨어요. 대신 한국에서 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셨죠.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사냐며 반대가 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서울 올림픽을 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봤던 한국은 많이 낙후된 나라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여행을 계획했죠. 아버지는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고 예전에 한국 왔을 때 공항과 다르다며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서울이 맞냐고 제게 여러 번 물어보셨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굉장히 놀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1988년도에 서울을 못 봤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이 어땠는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서울이 불과 30년도 안 돼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정환이 부모님을 위해 예약해준 호텔 객실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객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강 야경을 바라보셨어요. 저와 정화는 서울의 많은 곳들을 부모님께 관광시켜 드렸는데 아버지는 서울 관광을 하면서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계속해서 감탄하셨어요. 특히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때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남산타워를 다녀온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와 정환에게 어디서 살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환이 살고 있는 빌라를 소개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정환의 집을 둘러보셨죠. 그리고 정환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을 둘러본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사는 걸 허락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께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6개월 정도 후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을 많이 서운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은 미국과 한국 두 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저는 개발자여서 소득은 줄었지만 한국에서 살며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고 정화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했죠. 서울 생활은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모든 것들이 가까웠거든요.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지하철역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식료품비도 교통비도 너무 저렴했어요. 게다가 어디서든 인터넷 속도도 정말 빨라서 미국에서 일을 할 때보다 효율이 너무 좋았죠. 가장 좋았던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살던 LA에서는 총기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갱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한국은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였어요. 저와 정화는 가끔 저녁에 나가서 치킨과 맥주를 마셨는데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들도 먹을수록 맛있었어요. 한국의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달콤 짭짤한 돼지갈비와 매콤하고 감칠맛 가득한 김치찌개랍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건강한 느낌이 나고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한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지금은 한식을 몇 번 걸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데 이제 한국인 다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식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한식에 푹 빠져버렸죠. 한국에 살면서 많은 장점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단점은 있었어요. 정환이 원래 살고 있던 빌라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힘들다면서 여러 번 찾아오고 메모까지 남기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선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때마다 매번 뛰지 못하게 주의를 주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항상 자유롭게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자랐거든요.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빌라 근처에는 아이가 뛰어놀 공간들이 없고 골목 사이로 차들이 다녔기 때문에 아이를 함부로 풀어놓을 수도 없었죠. 정환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송도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정환은 송도 근처로 직장을 옮겼고 우리는 그렇게 송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송도의 아파트도 빌라만큼은 아니지만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요. 집안에 매트리스도 깔고 이곳에서도 아이가 저녁에 뛰지 않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송도는 주변에 공원도 많고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아이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서울보다 차도 없고 주변도 조용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건 두 아이들도 있지만 정환이에요. 정환은 항상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최고의 아빠예요. 요리도 잘해서 아이들은 제가 만들어준 음식보다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을 더 좋아할 정도예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환을 보면 너무 설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정환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정원과 함께 다녔던 유럽을 우리 가족 넷이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스위스 피르스트를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시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송도가 굉장히 멋진 곳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올 때마다 달라지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고 한국의 아파트도 굉장하다면서 부모님도 한국에서 사는 것을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이 병원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아서 부모님도 한국에서 사시면 좋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곧 한국으로 오실 것 같아요. 저도 5년간 한국에서 살아보니 이제 미국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한국은 제게 있어 최고의 나라예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